168개의 기업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신규 투자자분들, 코리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의 특징,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된다. 근데 대다수의 신규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희일비를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하루 음봉 뜨면 대공황이다, 도망차, 비트코인 망한다, 사기다, 쓰레기다 라고 하고 도망치고, 또 한 번 양봉 뜨면 대호황이다, 대불장이다, 폭등장이다 하면서 시시각각 캔들 움직임, 양봉 뜨냐 음봉 뜨냐 매일매일 기분 상태가 변하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코인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고, 코인 시장에서 고래들한테 돈 다 뺏기고 털리기만 할 뿐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코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 내가 뭐 선물로 50배, 100배 초단타 스캘핑 치실 분들은 아니라 본질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늘 양봉이 뜨냐 음봉이 뜨냐 이것을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 국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다. 지금 누가 봐도 국면은 어떤 국면입니까? 지난 22년도 하락 국면과 완전히 반대로 상승 국면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요철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매크로의 영향, 크립토 개별 시장의 악재로 인한 흔들림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 모멘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중심을 잡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 확실히 4월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굉장히 강한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세기의 상단부를 주말 동안 돌파를 해줬고, 어제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눌림은 나왔지만 이 쐐기 상단을 리테스트 받고 다시 64K까지 충분히 저는 이 흐름 잘 살린다고 하면 5월은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저희 캐쳐 가족분들의 커뮤니티 투표가 인간 지표가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일단 5월 첫째 주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상승을 54%가 점치셨는데 지금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적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매크로의 흐름도 우리 크립토 투자자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의 가장 큰 우려였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너무나도 강했던 미국의 고용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했고, 심지어 지난달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이 꺾였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또한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제 점점 식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까지 우리한테 약간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하면서 경기 지표를 하나 올려줬는데, 실업률의 3개월 평균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치보다 0.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이클 중에 가장 높은 실업률 수치다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시사를 했다. 결국에 고용시장이 꺾이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유동성을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다들 우려했던 금리 인하 올해 안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스킵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에서 9월 FOMC에서 첫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9월에 금리를 내리냐, 11월에 내리냐, 12월에 내리냐 이런 것을 우리는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국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려는 국면입니까? 아니면 이제 금리 동결하고 금리를 내려주려는 국면입니까? 국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가장 최악인 금리를 올려주는 국면 지났고,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서서히 언제 내릴까, 언제 유동성 풀어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만 하고 대폭락한다, 대공황 온다, 비트코인 10K 간다, 5K 간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면이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주지 않아도 더 늦춰지던 조금 빨라지던 어쨌든 금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고 회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더 뚜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지정학적인 위기
위기로 인해서 우려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유가 같은 경우도 오일 가격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와 주면서 어쨌든 오일 가격이 내려와 준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으로 옥신각신하면서 하마스랑 또 다시 심화될 거다. 표면적으로는 개미들 불안하게 만들고 언론에서는 막 확전될 것처럼 하지만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함부로 전쟁 확전 일으켰다가는 아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옥신각신하지만 확전되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서서히 전쟁 이슈도 가라앉으면서 유가도 하락하고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코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유동성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양봉이 뜰지 내일 음봉이 뜰지는 모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모멘텀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들의 은행 대출 태도 지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불과 지난 2023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대출을 굉장히 깐깐하게 하면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다가 지난 23년 4분기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완화시키면서 대출을 조금 해주는 움직임, 즉 유동성을 풀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월은 FOMC에서 QT 테이퍼링 양적 긴축 조금씩 완화하겠다. 이거 뭡니까? 유동성 풀어준다라는 거고 재무부 옐런 재무부 장관 또한 국채 바이백하면서 유동성 풀어주겠다. 대놓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던 금리 상승기에 몰래 연준이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했던 도구였던 영래포 RRP 잔고 또한 아직도 이만큼의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남은 RRP 물량 언제까지 소진하냐? 미국 대선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원하게 돈 쓰고 유동성 풀어주면서 경기 부양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GA 계좌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웠기 때문에 TGA 계좌에 쌓아놓은 돈 쓰면서 RRP 남은 잔고까지 완전히 태워버려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것들을 알고 미국 기관들의 현물 ETF 유입량 흐름도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유출세가 지속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팔다가 이제 다시 사는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ETF의 물량이 유입됐는지 유출됐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다시 강조드리는 국면을 봐야 됩니다. 계속 ETF에 누적되는 유입량은 결국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한 거고 시장에 지금까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됐다. 이것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이 해소가 됐다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고 더 중요한 거 홍콩 현물 ETF에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유입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나빠지고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힘들었던 4월을 지나서 조금씩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수익의 10%를 비트코인 매수하겠다고 밝힌 트위터 전 창립자 CEO였던 잭도 씨가 이번에 본인 회사인 블록에 선순위 채권 발행,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지금 조달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 누가 보였습니까?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했다. 근데 지금 잭도 씨가 지금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할지는 미지수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매집을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가속화된다.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F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스 스테이트 은행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번 포트폴리오 보고서에서 밝혀졌고 30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속속들이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몰래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관리사인 하이타워 어드바이저까지 지금 이번 13F 보고서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한 번에 모든 기관들이 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이런 흐름, 분위기들이 가속화되고 전염되고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에 구성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로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의 IBIT의 보유자
13F에 지금 보고된 것만 따져도 지금 168개의 기업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되는 거는 결국에 시간 문제고 기관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계속 많아진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이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 대부분이 누가 현물 ETF 투자자입니까? 기관 고객들입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의 95%는 계속 홀딩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시장이 이번에 흔들리고 떠나간 거는 조막손, 개미들, 개인들이 투심에 흔들려서 던졌지 기관들은 꼭 호들링해서 쥐고 갔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시금 유입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더라도 큰 방향성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가톤급 호재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 기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거였습니다. 피델리티가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연기금이 크립토 암호화폐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도 블랙록 핵심 임원이 지금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피델리티까지 같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정말 실제로 연기금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는 어떤 운용사냐? 바로 미국의 최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운영사가 피델리티 401K입니다. 근데 401K가 얼마나 큰 퇴직연금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려면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구성한다.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근데 지금 피델리티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01K부터 여러 퇴직연금에 지금 비트코인을 고려하려는 움직임. 이것만 들어온다라고 해도 게임은 끝난다. 단기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 뭡니까? 로빈후드가 SEC로부터 가상자산 사업 관련해서 웰스 노티스 통지 받았다. 웰스 노티스는 그냥 SEC가 니네 우리가 소송할 건데 소송하기 전에 통지하는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표면적으로 또 보이는 거에 또 흔들리고 또 팔고 손절하고 떠나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SEC가 웰스 노티스 얼마나 그냥 남발합니까? 코인베이스부터 그레이스케일부터 최근 유니스왑의 지금 로빈후드까지 그냥 심심하면 SEC 게리 겐슬러가 겁주려고 코인 시장 그냥 괴롭히려고 얘가 지금 웰스 노티스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게리 겐슬러도 누구의 개입니까? 바로 바이든의 개다. 그리고 바이든 대선 재선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은 없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 암호화폐 핵심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로비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은 쩐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후원금이 필요하고 로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또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지시할 겁니다. SEC 게리 겐슬러 자꾸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 괴롭히지 말고 적당히 하고 좋은 흐름대로 가자. 흐름에 좀 맞춰가지고 재선해야 되고 내가 재선해야 너도 SEC 위원장 한 번 더 하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자. 이런 흐름으로 큰 축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집단 VC들 벤처 캐피탈 자금이 시장이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2달 연속으로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지금이 좋은 프로젝트 투자해가지고 저점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돈 퍼부으면서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가고 있냐. 제가 지속 강조드렸던 리스테이킹 섹터 그리고 DP는 또 뭐와 연관이 깊습니까? AI와 한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와 RWA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지금 VC들이 돈 냄새 제일 잘 맡는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에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해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들 토크나 펀드는 계속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있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등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들 펀드의 시총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차트가 흔들리던 빠지건 조정을 받건 뭐던 어쨌든 RWA 시장은 계속 확장해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전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을 모두 온체인상으로 이동시키려는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던 빠지던 상관없이 그들은 시나리오대로 계속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일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인 KfW 같은 경우도 1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도 뭡니까? RWA 유럽의 경제 1위인 독일까지 지금 RW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분데스방크의 요아임 나겔 총재가 BIS
국제결제은행 서밋에서 중앙은행들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디지털 통화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BDC를 적극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낡아 빠진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 중심에 우리는 서 있고, BIS 공식 트위터에서도 CBDC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CBDC를 구축하는 건 비트코인 기술이 뭡니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매우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이 확대되고 확장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RWA와 함께 또 중요한 거, 리스테이킹 섹터,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섹터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아서 헤이즈가 팬들, 리스테이킹의 대장인 팬들 토큰을 98,000개 이상 구매했다. 그래서 실제 아서 헤이즈 지갑을 보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팬들입니다. 그리고 헤이즈 지갑에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RWA와 리스테이킹, 디파이 관련 토큰들을 헤이즈가 많이 들고 있는 만큼 헤이즈는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리스테이킹과 LSD, 유동성 스테이킹 섹터를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추적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풀리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총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조정받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시총은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코인 시장에도 누군가는 계속 여기에 돈을 넣고 있고 유동성이 주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은 빠지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상승하고 돈이 들어온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국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돈들이 유입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기반, 비트코인 생태계 앱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최근 오디널스 프로토콜부터 룬스 프로토콜까지 비트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되면서 2년 전에 1%였던 트랜잭션 수수료가 이제 전체 수익의 7%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네트워크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뭡니까? 채굴자들이 꼭 채굴뿐만이 아니라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채굴자들도 더욱더 열심히 채굴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흐름은 결국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을 강화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MVRV 모멘텀 지표를 보면 이 9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 9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MVRV가 위치했을 때 이 초록색 구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9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MVRV 모멘텀 지표가 위치하고 있을 때 DCA 해서 우리가 잘 바이더 딥을 했다면 100%의 확률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64%, 59%, 28%, 99%, 91% 지금도 어떤 위치에 있냐? 90일 이평 아래에 MVRV 모멘텀이 계속 위치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구간이 발바닥일지 발목일지 정강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구간에 꾸준하게 공포에 매수하고 바이더 딥 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 있는 수익을 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사이클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비교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때는 상승장이 731일 지속됐고 하락장이 400일, 두 번째는 1000일 동안 상승했고 365일 하락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1년 사이클에는 852일 상승했고 600일 동안 하락장이 됐는데, 지금 벌써 상승장이 시작된 지 517일이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프랙탈적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저는 1년 동안은 bullish 흐름을 앞으로도 더 이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발바닥이고 상승장이 초입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